K방산의 시작점을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위기였습니다. 청와대까지 무장공비가 침투했고 미국은 한국을 뒤로한 채 철수를 논의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은 깨달았죠. 의지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 한국이 붕괴 직전에 러시아에 30억 달러를 내밉니다. 국가 외환 보유고의 15%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자주국방이라는 생명줄을 움켜쥐기 위한 목숨을 건 마지막 배팅이었죠.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지금 러시아는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경악시킨 K방산의 역전 드라마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러시아는 왜 한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까요? 서방 국가들에게는 거침없이 으르렁댑니다. 핵 위협을 꺼내들고 제재에는 보복으로 맞서며 전쟁도 불사하죠. 그런데 유독 한국 앞에서는 말을 아낍니다. 비호호국 명단에 올려놓고도 끝장을 보겠다는 소리는 꺼내지 못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30년 전 러시아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빚을 갚겠다며 어느 상자를 열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빚을 청산하려다 미래를 팔아넘긴 셈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독일도 아닙니다. 미국도 아니죠. 한국입니다. 저는 마커스 톰슨입니다. 블룸버그에서 25년간 국제안보를 취재해 왔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뒤 러시아 군수산업이 무너지는 과정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국 손에 넘어갔으니까요. 이 역설의 시작점으로 가보겠습니다. 1991년 12월 소련이 무너졌습니다. 당시 저는 워싱턴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편집국에 특보가 떨어졌습니다. 소련 해체 공식 발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냉전이 정말 끝난 건가? 반세기 동안 세계를 양분했던 체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제국이 무너지는 건 이런 겁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이 정지해버리는 것이죠. 1993년 저는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본 모스크바는 충격이었습니다. 겨울 아침 빵 한 조각을 사려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상점 앞줄이 블록을 돌아갈 정도였죠. 월급을 석 달째 받지 못한 군인들이 거리를 배회했습니다. 제복을 입고도 구걸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취재를 위해 모스크바 외곽의 군수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냉전 시절 이곳에서 소련군의 전차가 만들어졌죠. 공장장이 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기계는 돌아갑니다. 전차도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살 사람이 없어요. 주차장에 세워두고 녹쓰는 걸 구경하는 게 제 일입니다. 그가 담배를 꺼내 물며 덧붙였습니다. 월급은 2달째 밀렸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미래가 러시아 전체의 미래처럼 보였으니까요. 배경부터 설명드려야겠습니다. 1990년 소련이 무너지기 1년 전입니다. 그해 한국은 소련에 30억 달러를 빌려줬습니다. 당시 한국 외환 보유고의 10%가 넘는 거액이었죠. 북방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소련과 수교하고 경제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전략적 결단이었습니다. 1990년 9월 한소 수교가 성사됐고 14억 7천만 달러가 현금과 소비재로 소련에 건너갔습니다. 한국은 이 돈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소련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채무를 승계하긴 했지만 금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1995년까지 러시아가 한국에 갚은 돈은 고작 3천만 달러 남짓이었죠. 30억 달러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때 러시아 정부 안에서 묘한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현금 대신 현물로 갚자. 그것도 무기로요. 1995년부터 협상이 시작됐고 1996년 가을에 첫 번째 선적이 이루어졌습니다. T-86 전차, BMP-3 보병 전투차, 이글라 대공 미사일,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당시 러시아 지상군의 핵심 장비들이 한반도로 건너간 겁니다. 불곰 사업.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부릅니다. 당시 모스크바에서 묘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국에 무기를 넘긴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요? 동아시아 끝에 있는 분단 국가, 미국 무기나 사다 쓰는 나라 아닙니까? 러시아 장비를 가져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냥 시험 좀 해보다가 창고에 처박아 두겠지.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관계자들 대부분이 비슷한 시각이었죠.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훨씬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모스크바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국제안보 분야 선임 기자로 경력을 쌓아갔죠. 나토 확대, 중동 분쟁, 아시아 군비 경쟁을 취재하면서 세계 각국의 방산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이 전차를 수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요. 2022년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를 1000대 가까이 사들였습니다. K9 자주포도 수백 문 계약했죠. 노르웨이, 호주, 루마니아까지 줄을 섰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행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K2의 재원을 찾아봤습니다. 자동장 전장치, 복합장갑, 수중도하 능력. 분명히 서방식 전차인데 어딘가 익숙한 요소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러시아 전차의 DNA가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1995년에 넘어간 그 장비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요. 2023년 저는 민헨 안보회의 부대 행사에서 흥미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에서 일했던 퇴역 관료였죠. 소련 붕괴 직후 군수산업 구조조정에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리셉션장 구석에서 그와 마주쳤습니다. 서로 얼굴은 알았지만 깊이 이야기해본 적은 없었죠. 그날따라 그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톰슨 씨, 한국 뉴스 보셨습니까? 폴란드 계약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K2 전차 1000대요. 1000대.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도 그렇게 못 팔아요.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놀라기만 하셨습니까?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무섭더군요. 우리는 리셉션장을 나와 조용한 바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불곰 사업 당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1996년에 한국에 장비를 보낼 때 나도 서류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반대했습니다. 최신 전차를 외국에 넘기다니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하지만 위에서 밀어붙였습니다. 당장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수출용으로 성능을 낮추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운그레이드를 하려면 돈이 듭니다. 부품을 빼고 장비를 교체하고 다시 조립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창고에 있는 내수용 그대로 보내는 게 더 쌌습니다. 반응장갑도요? 콘탁트 -5까지 붙은 채로 보냈습니다. 원래 수출용에는 절대 안 붙여주는 건데 떼어내는 것도 공임이 드니까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짐작하던 바였지만 당사자 입에서 직접 들으니 더 실감이 났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솔직히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한국이 저걸 가져가서 뭘 하겠어? 미국 체계로 돌아가는 군대가 러시아 전차를 굴릴 리가 없잖아. 창고에 처박아두고 끝이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요? 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한국이 전차를 얼마나 팔아치우는지 보셨지 않습니까? 폴란드가, 노르웨이가, 호주가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사갑니다. 그 기술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빚 대신 넘긴 쇠덩이들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을 조를 밧줄을 건네준 겁니다. 1996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곰 사업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의 이전이었고 철학의 전수였고 어쩌면 제국의 유산을 물려준 것이었죠. 러시아는 빚을 갚으려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 건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한국은 고철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건 30년 뒤의 승리였죠. 1996년 부산항에서 그 컨테이너가 열리는 순간 역사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러시아도 한국도 저도요.
저는 그 뒤로 이 사건의 여파를 계속 추적해 왔습니다. 러시아 관계자들, 한국 관계자들, 서방 전문가들을 만나며 퍼즐 조각을 맞춰왔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괴물 같은 무기들이 한국 땅에서 어떻게 시험됐는지, 한국군이 무슨 고통을 겪으며 그 장비들을 길들였는지, 그리고 그 고통이 어떻게 한국만의 무기로 다시 태어났는지 말이죠. 2023년 뮌헨에서 러시아 관료를 만난 뒤 저는 불곰 사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폭발적인 성장을 목격하면서 그 시작점을 제대로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소문 끝에 2024년 초 서울에서 열린 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원치 않았거든요. 1990년대 후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일했던 연구원입니다. 불곰 사업으로 들어온 장비들을 직접 시험하고 분석했던 사람이었죠. 컨퍼런스 만찬장에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1990년대에 러시아 장비 분석 작업에 참여하셨습니까? 그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업계에서 소문이 좀 있더군요. 저는 마커스 톰슨입니다. 블룸버그에서 국제 안보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리 옮기시죠. 여기는 좀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만찬장을 나와 호텔 로비의 조용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1996년에 러시아에서 장비가 들어왔을 때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궁금하실 만합니다. 미국 기자시니까요. 1996년 11월이었습니다. 부산항에 러시아 화물선이 들어왔죠. 저는 서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연락을 받고 내려갔습니다. 첫인상이 어땠습니까? 솔직히요? 기대가 없었습니다. 러시아가 빚 대신 무기를 준다고 했을 때 다들 수출용 열화 버전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멍키 모델이라고 하죠. 핵심 기술 빼고 껍데기만 보내는 거요. 하지만 달랐다고요? 완전히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가 열렸을 때 저는 T-80U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체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반응 장갑이 붙어 있었습니다. 콘탁트 -5요. 수출용에는 절대 안 붙여준다고 알려진 장비였거든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당연하죠. 기술진이 달라붙어서 사양을 체크했습니다. 엔진, 장갑, 사격 통제 장치 전부요. 결론은 내수용 원형 그대로였습니다. 다운그레이드 흔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뮌헨에서 만난 러시아 관료의 말과 일치했거든요. 현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멍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러시아가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런 말들이 오갔죠. 하지만 컨테이너가 하나씩 더 열릴수록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흥분으로요. 이건 대박이다. 이런 기회가 또 없다. 연구원들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인수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시험 단계에서 터져나왔죠. 1997년 초였습니다. 경기도 모처 시험장에서 첫 기동 테스트를 했죠.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시동이 걸리는 순간 소리부터 달랐습니다. 우리가 알던 전차 소리가 아니었어요. 디젤 엔진의 둔탁한 진동이 아니라 고주파의 날카로운 굉음이었죠. 마치 제트기가 이륙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46톤짜리 강철 덩어리가 스포츠카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올리는데 6초도 안 걸렸어요. 급선회할 때는 궤도가 흙을 파헤치면서 먼지 구름이 일었죠.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드라이버 반응은요? 테스트가 끝나고 해치를 열고 나왔는데 얼굴이 창백하더군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K1이랑은 철학 자체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야수 같다고 했습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수.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었거든요. 도화 테스트도 하셨습니까?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수중 도화 테스트를 했는데 수심 5m짜리 수조를 준비했거든요. K1 전차로는 엄두도 못 낼 깊이였죠. 결과가 어땠습니까? 전차가 물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수면 위로는 흡기통만 삐죽 나와 있었죠. 46톤짜리가 강바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몇 분 뒤에 반대편으로 올라왔는데 현장에 있던 장성 하나가 이러더군요. 전술 계산을 다시 해야겠다고요. 저걸 갖고 있으면 강이 방어선이 아니라 그냥 길이다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강이 많거든요. 전쟁이 나면 이 강들이 천연 방어선이 됩니다. 그런데 적 전차가 부교 없이 강을 건널 수 있다면 모든 전술적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그날 이후로 뭐가 달라졌습니까? 요구 성능 기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저 정도는 해야 한다. 아니, 저것보다 더 잘해야 한다. 그런 분위기가 퍼졌죠. BMP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T-80U도 충격이었지만 BMP-3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장갑차인데 화력이 경전 차급이었거든요. 100m 주포에 30m 기관포를 동시에 장착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K200은 기관총 하나 다는 수준이었는데 비교 자체가 불가능했죠. 그것만이 아니었겠죠? 네. 수상 주행 테스트를 했는데 20톤이 넘는 장갑차가 물 위에 떴습니다. 워터제트로 시속 10km 이동이 가능하더군요. 보트처럼 물살을 가르면서요. 그가 덧붙였습니다. K200 후속 사업 담당자가 머리를 싸맸습니다. 기존 계획을 전부 엎어야 한다고요. 그게 나중에 K21 개발로 이어집니다. 저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T-80U를 좀 보여줄 수 있냐고요. 미국이요? 펜타곤도 T-80 이후 최신 사양은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러시아가 수출을 철저히 통제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빚값으로 받은 물건 중에 오리지널이 있다. 군침이 돌 수밖에요. 그래서 보여줬습니까? 최종적으로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변화요? 전에는 미국이 정보를 주고 우리가 받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정보를 미국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죠.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아, 우리도 뭔가를 가질 수 있구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도 있구나. 그 깨달음이 중요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그 장비들을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배우려는 자세로 접근했죠. 성능에 감탄하는데 그치지 않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파고들었습니다. 당시에 어디까지 예상하셨습니까? 이 장비들을 분석해서 결국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눈앞의 보물에 빠져 있었죠. 지금 돌아보면 기적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손에 넣은 건지 30년이 지나서야 제대로 보이거든요. 그가 나직이 웃었습니다. 러시아는 빚을 갚으려고 상자를 열었지만 우리는 거기서 미래를 꺼낸 겁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에 잠겼습니다. 러시아는 무기를 넘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철학을 받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기 시작했지요.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화려한 성능 뒤에는 처절한 고통이 숨어 있었거든요. 서울 컨퍼런스에서 만난 연구원은 화려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전차가 춤추듯 달리고 장갑차가 물 위를 떠다니고 미국이 정보를 요청해왔다는 이야기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성공담 뒤에는 고통이 숨어 있다는 걸요. 25년간 방산을 취재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신무기 도입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문제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서방 체계에 익숙한 한국군이 하루아침에 러시아 장비를 길들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그 장비들과 씨름했던 사람을요. 수소문 끝에 연락이 닿은 사람은 예비역 원사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기갑부대에서 정비 부사관으로 복무했던 분이죠. 불곰 사업 장비들을 직접 만지고 고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가 소주를 따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대단한 성능이었다고 하더군요. 전차가 춤을 추는 것 같았다고.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양반들은 시험장에서만 봤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춤추는 전차를 매일 굴려야 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는 BMP-3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장마가 막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됐죠. BMP-3 탑승 훈련이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신기해했죠. 러시아제 최신 장갑차라면서요. 근데 타보니까 딴 세상이더라고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더위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BMP-3은 엔진이 차체 뒤쪽에 있거든요. 그런데 병력 탑승 공간이 바로 그 엔진 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병사들이 난로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문제가 안 됐겠죠? 추우니까. 시베리아에서는 오히려 난방 효과가 있었겠죠. 근데 한국 여름은 다르잖아요. 그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첫 훈련 출발하고 10분도 안 돼서 병사 하나가 쓰러졌습니다. 열사병이요. 차 안 온도가 50도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거기다 엔진 진동, 기름 냄새, 환기도 안 되고. 병사가 토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름 훈련은 새벽이나 밤에만 했습니다. 낮에는 못해요. 타면 쓰러지니까. 병사들 사이에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BMP 대신 그냥 찜통이라고 불렀습니다. 문제는 더위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비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일단 부품 규격이 다 달랐어요. 볼트 하나, 게스킷 하나까지 전부 러시아 규격이었거든요. 한국 시장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에 주문해야 했죠. 근데 그게 석 달이 걸려요. 빨라야 석 달. 늦으면 반년. 부품 하나 없어서 장비 전체가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편법이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대 중 한 대를 부품 공여용으로 돌렸습니다. 한 대를 뜯어서 다른 한 대를 살리는 거죠. 우리끼리 돌려막기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가능했습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장비를 완전히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훈련은 해야 하니까. 그가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웃긴 건요, 그 돌려막기를 하면서 장비 구조를 다 외웠다는 겁니다. 어떤 부품이 어디 들어가는지, 어떻게 떼고 어떻게 끼우는지. 매뉴얼 볼 필요도 없이 손이 기억하게 됐어요. 매뉴얼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그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러시아 매뉴얼이 왔거든요. 수천 페이지짜리. 번역은 됐죠. 근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번역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러시아어 전공한 민간인들이요. 군사 용어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엉망이었죠. 한 번은 정비 교범을 보고 있는데 볼트 체결 지침이 나오더라고요. 규정 토크로 조이시오라고 써 있어야 할 자리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부드럽게 달래서 넣으시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러시아 관용 표현을 그대로 직역한 거예요. 기술 문서인데 시처럼 번역해 놨더라고요. 그 번역본 믿고 작업했다가 볼트가 헐거워져서 부품이 떨어져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뒤로는 번역본을 안 믿었습니다. 원문 매뉴얼이랑 같이 펴놓고 사전 뒤지고 러시아어 아는 사람 수소문해서 물어보고 한 줄 이해하는데 하루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교관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기술 전수를 위해 러시아에서 교관들이 왔거든요. 장비 운용법이랑 정비 기술을 가르쳐 주러요. 도움이 됐습니까? 됐죠. 근데 소통이 문제였습니다. 삼중 통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중이요? 러시아 교관이 러시아어로 말합니다. 그걸 러시아어 마이너스 영어 통역이 영어로 바꾸죠. 그리고 영어 마이너스 한국어 통역이 다시 한국어로 전달합니다. 한 문장 전달하는데 3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의미가 왜곡되는 게 더 심각했습니다. 그가 당시를 떠올리듯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은 엔진 정비 교육 중이었습니다. 러시아 교관이 뭔가를 길게 설명했어요. 통역을 2번 거쳐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끝이요. 뭘 어떻게 조심하라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날아갔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말을 포기했습니다. 통역이 안 되면 눈으로 배웠어요.
러시아 교관 옆에 바짝 붙어서 손동작을 지켜봤습니다. 저 사람이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이 어디로 가는지는 보이니까 그거라도 따라하자. 효과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오히려 더 정확히 배운 것 같기도 해요. 말로 들으면 흘려듣기 쉬운데 눈으로 보면 놓칠 수가 없거든요. 그가 소주를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러시아 교관 중 한 명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대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설명을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 막상 해보면 정확하게 해낸다고. 마치 눈으로 기술을 훔쳐가는 것 같다고요. 그가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메티스 -M 첫 실사격이요. 1998년쯤이었을 겁니다. 시험 사격이 있었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긴장했죠. 표적은 수백 미터 전방에 설치한 패전차였습니다. 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발사 버튼이 눌렸습니다. 미사일이 포구를 떠났죠. 근데 그 다음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직진하지 않고 갑자기 위로 솟구쳤습니다. 거의 수직으로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고장난 겁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불량이다, 오발이다.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최고점에 도달하더니 방향을 확 꺾었습니다. 급강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표적 전차의 상부를 때렸습니다. 명중한 겁니까? 완벽하게요. 패전차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현장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탑 어택이요. 전차의 상부 장갑은 측면이나 전면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 들이받는 대신 위로 올라갔다가 내리꽂는 거예요. 옆에 있던 러시아 교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러시아 방식이라고. 정면이 막혀 있으면 돌아가는 거라고. 그날 이후로 대전차 전술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정면 대결만이 답이 아니구나. 약한 곳을 찾아서 파고들 수도 있구나. 그 개념이 나중에 현군 개발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후회되는 건 없으십니까? 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빈 소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요? 없습니다. 물론 그때는 죽을 맛이었죠.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원망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고생이 없었으면 지금의 한국 방산도 없었을 거예요. K2 전차, K-21 장갑차, 현궁 미사일. 다 그때 뿌린 씨앗에서 자란 겁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밑거름이 된 거죠.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닙니다. 피땀 흘려서 배웠어요. 그 고통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식당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곰 사업의 진짜 가치가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러시아가 넘긴 건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얻은 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찜통 속에서 쓰러지는 병사들, 오역된 매뉴얼 앞에서 절규하는 정비관들, 삼중 통역의 답답함 속에서 눈으로 기술을 훔치던 연구원들. 그 모든 고통이 한국을 단련시켰습니다. 고통을 기술로 바꾸는 나라. 불편함을 혁신의 동력으로 만드는 나라. 그게 제가 발견한 한국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뒤 저는 한국 방산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정비부사관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그 고통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2024년 가을 아부다비 방산 박람회에서 결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국의 방산업체에서 일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K2 전차 개발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죠. 박람회장 한국관에서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방산 분야를 취재합니다. 주로 국제안보 쪽이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불곰 사업에 대해서도 아시겠네요? 알죠. 요즘 그 주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커피 한잔 하실래요? 우리는 박람회장 구석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K2 전차 개발에 불곰 사업 장비들이 영향을 줬습니까?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영향 정도가 아니죠. 뿌리입니다. 불곰 사업으로 장비가 들어온 뒤 ADD에서 본격적인 역설계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연구소에 들어간 건 2000년대 초반이었는데 그때도 그 작업이 한창이었어요. 역설계라면 분해해서 구조를 파악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한 건 단순한 분해가 아니었습니다. 볼트 하나까지 전부 분석했어요. 이 볼트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 재질인지, 왜 이 규격인지. 모든 선택에는 이유가 있다는 전제로 접근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겠군요. 몇 년이 걸렸죠. T-86 한 대를 완전히 이해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설계 철학을 배웠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게 된 거죠. 그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줬습니다. T-86의 자동장 전장치를 분석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의아해했어요. 전자 제어가 거의 없었거든요. 서방 기준으로 보면 구식이었죠. 케미란 기어, 스프링으로 작동하는 순수 기계식이었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왜 이렇게 원시적으로 만들었을까? 근데 깊이 파고들수록 이유가 보이더라고요. 어떤 이유요? 생존성입니다. 전자장비는 충격에 취약해요. 피격당하거나 험한 지형을 달리면 고장나기 쉽죠. 근데 기계식은 다릅니다. 전기가 나가도 회로가 타도 기어랑 스프링은 돌아가거든요. 그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러시아 설계자들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전장에서는 뭐든 고장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고 튼튼한 방식을 선택하자. 그게 러시아 기갑 철학의 핵심이었어요. 그걸 이해하고 나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관점이 바뀌었죠. 전에는 서방식이 좋다, 러시아식이 나쁘다 이런 이분법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방은 서방 나름의 논리가 있고 러시아는 러시아 나름의 논리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둘 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기계적 신뢰성에 서방의 전자기술을 결합하는 거죠. K2 전차 개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K2를 설계할 때 가장 큰 논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동장 전장치 도입 여부였습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서방 전차는 대부분 4인 승무원 체계거든요. 러시아는 자동장 전장치를 써서 장전수를 없앴습니다. 3인 승무원 체계예요. 인원이 줄어드니까 차체를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피탄 면적도 줄어들죠. 하지만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논쟁 포인트였습니다. 러시아식 자동장 전장치는 탄약을 승무원 바로 옆에 배치해요. 근데 피격당하면 탄약이 유폭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전차 포탑이 날아가는 영상 보셨죠? 그게 이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우리 방식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K2에는 자동장 전장치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탄약 배치를 완전히 새로 설계했어요. 포탑 후방에 분리된 탄약고를 만들고 장갑으로 격리했습니다. 피격당해도 유폭이 승무원실로 전이되지 않는 구조죠. 러시아의 개념에 서방의 안전 설계를 더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T-86를 분석하지 않았으면 나올 수 없는 설계였어요. K-21 보병 전투차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K-21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BMP-3 때문이죠. 원래 K200 후속 사업은 소박한 목표였거든요. 기존 성능을 약간 개선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BMP-3 시험 결과가 나온 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요구 성능이 확 올라갔어요. 수상 주행 필수, 강력한 화력 필수, 도하 능력 필수. BMP에서 본 것들이 전부 요구 조건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반발은 없었습니까? 있었죠. 하지만 작전 쪽에서 밀어붙였습니다. 저기 저런 걸 갖고 있는데 우리가 못 만들면 어떡하냐? 전쟁 나면 어떻게 싸울 거냐? 그렇게 나오니까 반박이 어려웠죠. 결국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복제라는 비판은 없었습니까? 그가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러시아 장비를 분석해서 만들었으니까요. 외부에서 보면 기술을 베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제와 학습은 다릅니다. 복제는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가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설계의 이유를 파악하고 그 원리를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 상황에 맞는 새로운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학습입니다. 결과물이 달랐다는 거군요. 완전히요. K2는 T-86가 아닙니다. K21은 BMP-3가 아니에요. 영감을 받았지만 별개의 장비입니다. 우리 환경에 맞게 우리 기술로 우리 방식대로 만든 거죠. 미사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현궁 대전차 미사일 아십니까? 탑 어택이 되는 미사일인데 그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메티스-M이요? 맞습니다. 1998년에 첫 시험 사격을 했을 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미사일이 위로 솟구쳤다가 내리꽂히는 걸 보고요. 그 경험이 현궁 개발의 씨앗이 됐어요. 탑 어택이라는 개념. 적의 약점을 찾아서 파고드는 전술적 사고. 그게 한국 연구진의 머릿속에 심어진 거죠. 하지만 현궁은 메티스-M과 다르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개념만 빌려왔어요. 유도 방식, 신관 설계, 발사 시스템 전부 독자 개발입니다. 그가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불곰 사업의 가치가 거기 있어요. 완제품을 가져온 게 아니라 교과서를 가져온 겁니다. 그 교과서로 공부해서 우리만의 답을 낸 거죠. 박람회장을 나서면서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제가 아니라 학습, 모방이 아니라 진화. 러시아는 무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철학을 가져갔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논리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 근본적인 사고방식을 흡수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서방의 기술을 더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K2, 현궁, 신궁. 어느 것도 러시아 장비의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을 받았지만 별개의 창작물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학습과 적용, 이해와 발전. 한국은 러시아에게서 배웠지만 배운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갔죠. 스승의 기술을 익혀서 스승을 넘어서는 것. 동양에서는 그걸 청출어람이라고 부른다더군요. 푸른색은 쪽에서 나왔지만 쪽보다 푸르다는 뜻이지요. 한국은 러시아에게서 나왔지만 러시아를 넘어섰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워싱턴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군 전차 부대가 국경을 넘는 영상이 화면에 나오더군요. 수백 대의 기갑 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동료 분석가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톰슨, 이거 봤어? 어떻게 될 것 같아? 솔직히 며칠이면 끝날 거야. 키이우까지 밀어붙이면 우크라이나가 막을 수 없어. 그게 제 예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봤죠.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충격적인 장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불타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에 빠져서 꼼짝 못하는 전차, 드론 공격에 포탑이 날아가는 전차, 대전차 미사일에 관통당하는 전차. 한때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던 러시아 기갑의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들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에 빠졌습니다. T-72, T-80, T-90. 제가 모스크바 특파원 시절 연구했던 바로 그 전차들이 고철 덩어리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전술적 실패, 보급선 붕괴, 지휘체계 혼란.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전차의 설계 철학 자체가 현대전에서 약점으로 드러난 거죠. 자동장 전장치 때문에 탄약이 승무원 바로 옆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측면이나 상부가 관통당하면 탄약이 한꺼번에 유폭했죠. 포탑이 수십 미터 공중으로 날아가는 장면이 계속 나왔습니다. 반응장갑도 현대 대전차 미사일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최신 기술이었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이야기가 달랐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무기의 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몇 달 뒤 폴란드가 대규모 무기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당연히 독일이나 미국 장비를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48대. 계약 규모가 수십조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뉴스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한국이라고? 한국에서 전차를 1000대나 산다고? 동료에게 확인했더니 사실이었습니다. 믿기 어렵지? 나도 놀랐어. 독일 레오파르트도 아니고 미국 에이브럼스도 아니고 한국산이야. 왜 한국이지?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써본 적이 있어? K9 자주포를 이미 운용 중이래. 2014년에 도입했다고. 현장 평가가 좋았나 봐.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2023년 초 저는 바르샤바에서 열린 동유럽 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폴란드 국방 관계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죠. 리셉션장에서 폴란드 국방부 소속 대령과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시간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보셨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어요. 내일이라도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전차가 필요했어요. 5년 뒤가 아니라 지금요. 독일 레오파르트는요? 독일에 문의했죠.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랍니다. 의미 있는 수량을 받으려면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미국은요? 미국도 비슷해요. 자국 물량 채우기도 바쁘고 정치적 절차도 복잡하고 2년 안에 대량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계약하면 1년 안에 첫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생산 라인을 바로 풀가동할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합니까?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2022년에 계약했는데 2023년에 이미 전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K2를 처음 봤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요? 익숙했어요. 분명히 서방식 전차인데 어딘가 우리가 아는 감각이 있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동유럽 감각 말입니까? 네. 폴란드군은 수십 년간 소련제, 러시아제 장비를 운용해왔거든요. T-72의 특성을 우리만큼 잘 아는 나라도 드물어요. 그래서 K2를 봤을 때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서방 전차인데 우리한테 익숙한 뭔가가 들어있다. 불곰 사업 때문이겠죠? 나중에 알았어요. 한국이 1990년대에 러시아 장비를 들여와서 분석했다는 거요. K2에 그 영향이 들어있는 거더군요. 그가 웃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러시아를 막기 위해 전차를 사는데 그 전차에 러시아 기술의 흔적이 들어있다니. 역사의 장난이죠. 장난치고는 꽤 효과적이에요. 우리 조종수들이 K2에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완전히 낯선 장비가 아니니까. 어딘가 손에 익는 느낌이 있대요. 가격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K2가 레오파르트보다 싸지 않습니까? 2030% 정도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요? 패키지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차만 파는 게 아닙니다. 훈련, 정비, 부품 공급, 기술 이전까지 통합 패키지로 제공해요. 우리가 따로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한국이 다 해주거든요. 그게 큰 차이입니까? 엄청난 차이죠. 무기를 사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걸 운용하고 유지하는 게 진짜 문제거든요. 부품이 안 오면 장비가 서고 정비 인력이 없으면 고장나고 훈련이 안 되면 제대로 못 써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걸 알더라고요. 무기만 팔면 끝이 아니라는 걸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편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파는 건 단순히 철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지속하는 능력을 파는 거였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전쟁은 성능이 아니라 지속력이 이긴다는 걸 세계가 목격했거든요. 폴란드만이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호주, 루마니아까지 줄을 섰습니다.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산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죠. 첫째, 기술력. 불곰 사업으로 씨앗을 얻고 수십 년간 갈고 닦아서 세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둘째, 생산 능력. 북한과 대치하면서 항상 전시체제를 유지해온 덕분에 다른 나라들이 평화의 배당금을 누리며 군수산업을 축소할 때도 한국은 생산 라인을 유지했습니다. 셋째, 대응력. 고객이 원하는 걸 듣고 맞춰주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넷째, 타이밍.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급하게 무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그 수요를 즉시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한국에게 유리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독일은 완벽한 무기를 만들지만 느립니다. 생산 라인이 제한적이고 관료주의가 심하죠. 미국은 강력한 무기를 만들지만 비싸고 정치적 제약이 많습니다. 한국은 충분히 좋은 무기를 빠르게 대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까지 책임지죠. 전쟁이 코앞에 닥친 나라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30년 전 한국은 러시아에 빚을 주고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약한 나라였죠. 30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불곰 사업으로 시작된 여정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4년 말 저는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 초청받았습니다. 러시아 퇴역 군인들과 방산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죠.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뒤풀이 자리에서 한 퇴역 장성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소련 시절부터 기갑부대에서 복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담하죠. TV에서 우리 전차가 불타는 걸 매일 봅니다. 내가 타던 전차들이에요. 내가 훈련시킨 부대들이 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전술, 보급, 지휘, 장비 상태. 다 문제예요. 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30년간 투자를 안 했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로 연구 개발이 거의 멈췄어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가 보드카를 마셨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나라들은 발전했습니다. 특히 한국이요.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한국을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안 할 수가 없죠.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1000대 샀다는 뉴스 보셨죠? 그거 보고 우리 쪽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빚 대신 넘긴 기술이 결국 우리를 겨누고 있다고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1990년대에 불곰 사업으로 한국에 장비를 넘겼지 않습니까? 그때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하겠어? 창고에 처박아 두겠지. 그랬는데 30년 뒤에 이렇게 됐습니다. 후회하십니까? 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후회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으니까. 빚을 갚으려면 뭐라도 해야 했죠.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후회합니다. 우리가 뭘 넘긴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무기를 넘긴 게 아니라 미래를 넘긴 거였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지금 폴란드가 러시아를 막으려고 한국 전차를 삽니다. 그 전차 안에는 우리 기술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가르쳐준 개념들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 러시아의 그림자를 사는 거예요. 스승이 제자한테 시장을 뺏기는 것도 모자라 제자가 만든 무기가 스승을 겨누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잘한 겁니다. 우리가 못한 거고요. 기술은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발전시켜야 삽니다. 우리는 30년간 가만히 있었고 한국은 30년간 발전했습니다. 결과가 이거예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모스크바를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래 생각에 잠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게 극도로 공격적이었습니다. 핵 위협을 들먹이고 경제 제재에 보복하고 외교관을 추방하고 거칠 게 없었지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한국을 비호국으로 분류했습니다. 2022년 3월이었죠.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했으니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이후에도 한국이 추가 제재를 발표할 때마다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반발했죠. 비호적이다. 대응하겠다.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주목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을 향해서는 선을 넘는 방식으로 흔들어 왔습니다. 가스관을 끊고 곡물 수출을 막고 핵 배치를 언급하고 실제 행동으로 압박했죠. 그런데 한국을 향해서는 계산된 선에서 멈추는 순간이 반복됐습니다. 으르렁대기는 해도 실제로 물지는 않았죠. 왜일까요? 2024년 가을, 저는 헬싱키에서 열린 유럽 안보협력기구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러시아 외교 분야를 오래 연구해온 핀란드 학자를 만났죠. 세미나가 끝난 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유독 조심스러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흥미로운 관찰이시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해석이 있죠. 그중 하나가 불곰 사업입니다. 불곰 사업이요? 1990년대에 러시아가 한국에 무기를 넘긴 사건 아시죠? 그때 체결된 협정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불곰 사업의 법적 측면은 제가 깊이 파보지 않은 영역이었거든요. 어떤 협정인데요? 군사기술협력 협정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 안에 제3국 이전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제3국 이전이요? 도입한 장비나 관련 기술을 제3국으로 이전할 때는 상대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조사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실제로 한국 언론에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법적 효력과 별개로 외교적 프레임으로 활용될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미국 국방부 출신의 전문가와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가 있었죠. 불곰 사업 협정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들어봤죠. 요즘 업계에서 종종 언급되더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30년 전 협정이 지금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기술 이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크죠. 그럼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법적으로는요.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지원하면 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포탄 생산 능력만 봐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걸 막고 싶으면 뭐라도 카드를 만들어야 하죠. 협정문이 그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가능성이죠.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외교적 부담을 주는 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도 생각해봤습니다. 협정문만으로 러시아가 한국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한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2025년 초 저는 빈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러시아 중국 관계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있었죠. 토론이 끝난 뒤 한 발표자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외교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영국인 학자였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에 절제하는 이유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3가지 가설을 생각해봤습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첫째, 한국의 생산 능력입니다. 한국이 마음먹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전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러시아는 그걸 원하지 않죠. 자극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둘째는요? 공급망 문제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도 물자가 부족해요. 공식적으로는 적대 관계지만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 가능성을 완전히 닫고 싶지 않을 수 있죠. 셋째는요? 전쟁 이후를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든 러시아는 서방과의 관계가 크게 손상될 거예요. 유럽 시장은 닫히고 기술 제재는 계속될 거고요. 러시아는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러시아에게도 부담이에요. 균형추가 필요하죠. 한국은 그 후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적대적인 관계인데요.
외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예요. 국익이 최우선이죠. 러시아가 한국을 완전한 적으로 만들지 않으려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일 수 있어요. 미래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죠. 물론 이건 모두 분석과 해석의 영역입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는 크렘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알겠죠.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러시아가 한국을 함부로 자극하기엔 변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 생산 능력, 기술력, 국제적 위상. 한국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한국은 러시아에 빚을 주고 무기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약한 나라였죠. 강대국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30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강대국들이 한국을 의식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2025년 여름 저는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방산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마다 한국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주제가 뭐든 간에 어느 순간 한국이 언급됐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죠. 그런데도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을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판을 흔드는 나라. 침묵하는데 모두가 신경 쓰는 나라. 저는 그 역설이 궁금해졌습니다. 2025년 가을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전략연구소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안보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었죠. 토론이 끝난 뒤 국무부 출신의 전직 관료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아시아 정책을 오래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요즘 워싱턴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복잡하게 보고 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복잡하다니요? 한국이 중요해졌거든요. 예전과는 차원이 달라요.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동맹국 중 하나였어요. 중요하긴 하지만 일본이나 유럽에 비하면 우선순위가 낮았죠. 북한 문제가 불거질 때나 주목받는 정도였어요. 지금은 다릅니까? 완전히요.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되면서 계산이 달라졌어요.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방산 성장은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한편으로는 좋죠. 동맹국이 강해지는 거니까요.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돼요.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한국 무기를 사면 미국이 직접 공급하지 않아도 나토 전력이 강화되는 거잖아요. 다른 한편으로는요.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미국 방산업체들 입장에서는 시장을 뺏기는 거거든요. 폴란드가 한국 전차를 1000대 사면 그만큼 미국 전차 판매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워싱턴에서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해요. 동맹 강화 측면에서 환영하는 목소리와 산업 경쟁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요. 저는 그에게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한국의 침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한국은 직접적인 무기 지원을 자제하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면이 있죠. 한국이 나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포탄 생산 능력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그런데도 압박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한국에는 한국 나름의 사정이 있거든요. 북한 문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역사적 연결고리까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요소들이 많아요. 결국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군요. 어느 정도는요. 물론 뒤에서 협의는 계속하고 있겠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는 조심스러워요. 한국을 밀어붙였다가 역효과가 나면 곤란하니까요.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한국이 가만히 있는데 미국이 한국 눈치를 보는 거죠.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미국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2025년 겨울 저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중국 측 학자들과 교류할 기회가 있었죠. 공식 세션 끝난 뒤 만찬장에서 중국 국제관계학원의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반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방산의 성장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목하고 있죠. 그가 대답했습니다. 여러 측면이 있어요. 첫째, 한국 무기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해요. 폴란드나 노르웨이는 상관없어요. 유럽 문제니까요. 하지만 아시아 마이너스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무기가 확산되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둘째, 한국의 기술 수준이에요.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게 있어요. 한국 방산 기술이 빠르게 성장했어요.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과 경쟁할 수준이 됐죠. 중국이 한국을 경쟁자로 보고 있다는 건가요? 경쟁자라기보다는 변수라고 해야 할까요? 한국은 미국 동맹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중국과도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죠. 한국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지역 구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목하는 거예요. 유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독일 국방부 출신의 전문가와 대화를 나눴죠. 유럽에서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구원자이자 경쟁자예요.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원자라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유럽이 급하게 재무장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유럽 방산업체들은 생산 능력이 부족했어요. 평화의 시대에 생산 라인을 줄여놨거든요. 그때 한국이 나타난 거예요.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검증된 품질.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경쟁자라고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면 독일이나 프랑스 업체들은 그만큼 잃는 거예요. 레오파르트 대신 K2가 팔리면 라인메탈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유럽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에 대한 감정이 복잡해요. 고맙기도 하고 경계하기도 하고. 양면적인 거죠.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면서도 밀어붙이기는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성장을 경계하면서도 한국이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하는 게 나았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분류했지만 실제로는 자극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럽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경쟁자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을 계산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한국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행동은 유보했습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완전히 서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게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거라고요. 하지만 대화를 거듭할수록 다른 해석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침묵 자체가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서울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한국 외교안보 분야의 전직 관료를 만날 기회가 있었죠. 한국이 침묵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침묵이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을 주목하는데 한국은 말을 아끼고 있잖아요. 그게 답일 수도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어느 한쪽에 확실히 서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편에 완전히 서면 중국과 러시아가 적대적으로 나올 거예요. 중국 쪽으로 기울면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리겠죠. 어느 쪽이든 손해가 커요. 그래서 중간에 서 있는 겁니까? 중간이라기보다는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건 한국이 움직이지 않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모든 강대국들이 한국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한국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다들 한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요. 그가 웃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모든 쪽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소극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거였죠.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는 방법.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으면서 모든 쪽에 필요한 존재로 남는 것. 한국은 그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산 강국이 됨으로써 카드를 손에 쥐었고 그 카드를 쉽게 내려놓지 않음으로써 가치를 유지하고 있었죠. 30년 전 한국은 빚쟁이 나라에서 강대국들이 눈치 보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정말 묘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파리에서 열린 유로사토리 방산 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 방산 전시회였죠. 저는 분석가로서 거의 매년 참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박람회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관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각국 군 관계자들, 방산 바이어들이 한국 부스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현궁 미사일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건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뜨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줄을 서 있던 젊은 폴란드 장교가 스마트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거든요. 자막 없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를 하십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조금요. 드라마 보면서 배웠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시나 봐요? 네. 입대 전부터 봤어요. 오징어 게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다 봅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K2 전차 보러 왔는데 한국 문화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이상하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깨닫기 시작했죠. 전차를 사기 전에 이미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BTS도 좋아하고 한국 영화도 좋아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그래서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가 전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독일 무기는 좋지만 차갑게 느껴져요. 미국 무기는 강하지만 부담스럽고요. 한국 무기는 뭐랄까 친근하면서도 믿음직해요. 그 대화 이후로 저는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한국관을 찾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한국 문화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K-팝을 들어본 적 있거나 한국 드라마를 본 적 있거나 한국 음식을 먹어본 적 있거나 무기를 사러 온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었던 거죠. 저녁에 열린 리셉션에서 프랑스 방산 컨설턴트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이 인기 있던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올해 특히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바이어들이 한국에 대해 이미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그가 샴페인을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방산업체가 자기소개부터 해야 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어떤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왜 믿을 수 있는지 처음부터 설명해야 했죠. 지금은 다릅니까? 완전히요. 바이어들이 이미 한국을 알아요. K-팝, 한국 영화, 삼성, 현대.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형성되어 있죠. 방산 업체들은 그 위에서 시작해요. 신뢰의 기반이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화가 방산을 돕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저는 그 현상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방산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결합되어 있었죠. 하드파워 전차, 자주포, 미사일, 전투기. 세계 수준의 무기를 빠르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소프트파워 K-팝, 드라마, 영화, 음식.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적 매력. 이 두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강화하고 있었죠. 문화가 한국의 이미지를 만들고 그 이미지가 방산 수출의 신뢰 기반이 되고 방산 수출의 성공이 다시 한국의 국가 브랜드를 높이고 선순환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영국인 안보 전문가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하드파워 마이너스 소프트파워 결합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유래를 찾기 어려운 케이스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보통 방산 강국과 문화 강국은 일치하지 않거든요. 미국은 둘 다 강하지만 미국 문화는 호불호가 갈려요. 할리우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미국식 가치관을 경계하는 사람도 많죠. 한국은 다르다는 건가요? 한국 문화는 비위협적이에요. K-팝이나 드라마가 정치적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즐기면 돼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화적 호감이 무기 수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국 무기를 사면 문화적으로 거부감이 없어요. 미국 무기를 사면 정치적 함의가 따라오고 중국 무기를 사면 이미지 문제가 있지만 한국 무기는 그런 부담이 없죠. 무기인데 부담이 없다는 게 가능한가요? 한국이 그걸 해낸 거예요.
무기를 팔면서도 적을 만들지 않는 나라. 그게 한국의 독특한 위치예요. 저는 그 대화를 통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산 수출국이 아니었습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동시에 보유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였죠. 폴란드 병사가 K2 전차를 운용할 때 그는 이미 한국 드라마를 본 적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동 조종사가 FA-50을 몰 때 그는 이미 BTS를 알고 있을 수 있죠. 무기를 쓰는 사람이 이미 한국 문화를 아는 상태. 이건 다른 방산 강국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었습니다. 독일 무기는 뛰어나지만 독일 문화가 전 세계 젊은이들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 무기는 강력하지만 미국에 대한 감정은 복잡하죠. 러시아 무기는 검증됐지만 러시아의 이미지는 최근 크게 손상됐습니다. 한국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납기가 빠르고 게다가 문화적으로 친근한 나라.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2027년 초 저는 불곰 사업에 대한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간 추적해온 이야기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1996년 부산항에서 시작된 여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저는 전체 그림을 조망해봤습니다. 1996년 러시아는 빚을 갚으려고 무기를 넘겼습니다. 러시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장비를 받자마자 분해하고 분석하기 시작했죠. 볼트 하나까지 연구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철학이 담겨 있는지 파고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찜통 같은 장갑차에서 병사들이 쓰러지고 오역된 매뉴얼 때문에 정비가 엉망이 되고 부품이 없어서 장비를 돌려막기 해야 했죠. 하지만 그 고통이 기술이 됐습니다. 러시아 설계의 장단점을 이해하게 됐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만의 무기를 개발했습니다. K2 전차, K-21 보병 전투차, 현궁 미사일, 신궁 미사일. 어느 것도 러시아 무기의 복제품이 아니었습니다. 영감을 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창작물이었죠.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방산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가 됐습니다. 폴란드가, 노르웨이가, 호주가, 중동이 한국 무기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를 막기 위해 러시아 기술을 연구한 한국의 무기가 동유럽으로 향하고 있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저는 책의 마지막 장을 쓰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죠. 북쪽에는 핵을 가진 적대국, 주변에는 강대국들. 역사적으로 수없이 침략당하고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번영했죠.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10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기술 강국이 됐고 문화 강국이 됐고 이제는 방산 강국이 됐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불곰 사업을 연구하면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한국은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나라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기회를 찾아내고 그 기회를 끝까지 쥐어짜는 나라죠. 러시아가 빚 대신 무기를 넘겼을 때 다른 나라였으면 그냥 창고에 넣어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걸 배움의 기회로 삼았죠. 분해하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발전시켰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혔죠. 찜통 같은 장갑차 안에서 쓰러지면서도 배웠고 오역된 매뉴얼을 붙들고 밤새 연구했습니다. 그 고통이 축적되어 기술이 됐고 기술이 축적되어 경쟁력이 됐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모스크바 특파원 시절 소련의 붕괴를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두렵게 만들었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봤죠. 불곰 사업은 그 붕괴의 상징 중 하나였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무기를 넘겨야 했던 치욕적인 기억이죠. 하지만 이제 저는 다르게 봅니다. 러시아가 잘못한 건 무기를 넘긴 게 아닙니다. 그 이후 30년간 발전하지 못한 게 문제였죠. 한국은 발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멈춰 있었고요. 기술은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발전시켜야 삽니다. 한국은 그 원칙을 충실히 따랐고 러시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30년 전 빚쟁이였던 나라가 이제 채권자의 기술을 넘어섰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추월당한 거죠. 저는 기자로서 이 여정을 관찰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책의 마지막 문장을 쓸 때 저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 30년의 여정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1996년 러시아는 빚을 갚으려다 미래를 팔았다. 한국은 그 미래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분해하고 이해하고 다시 만들었다. 고통을 기술로 바꾸고 배움을 혁신으로 이어갔다. 불곰 사업은 거래가 아니었다. 분기점이었다. 러시아에게는 쇠퇴의 시작점이 됐고 한국에게는 도약의 발판이 됐다. 이제 불곰은 끝났다. 30년 전의 빚은 청산됐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한국은 여전히 달리고 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제 한국의 시간이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인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